어린 신부는 13살의 나이에 가난에 팔려와 꽃가마도 못하고 어미손을 잡고 시집을 갑니다. 병이 깊은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시집살이를 하지만 첩과 그의 아들의 농간에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에구, 내 새끼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내 압이 약간 몇 푼에 핏덩이 같은 너를 남의 집 액바지로 내모는구나. 어머니는 낡은 치맛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지요. 골방에서 피를 토하며 알아누운 아비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이제 겨우 13살 난 어린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신부는 오히려 붉어진 눈을 애써 감추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제가 대감댁에 가서 서방님 병도 낫게 하고 우리 아버지 약도 지어 드릴 수 있으니 된 거 아니어요. 저는 참말로 괜찮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타래 하나를 꺼내어 어린 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어미라 번듯한 혼수 하나 못 해주는구나. 그저 남의 옷 싹바느질하며 품삯 대신 조금씩 모아둔 붉은 명주실이다. 행여 바느질할 일이 있거든 쓰거라. 예, 어머니.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집을 떠나 대감댁에 도착한 어린 신부는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초례청에 서게 되었지요. 병색이 완연하여 하인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서 있는 신랑과 함께 어리둥절한 채로 절을 올리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인 정실부인은 창백한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며 혀를 끌짓 찼습니다. 에휴, 내 아들 가여워서 어찌할꼬. 지나가던 용한 노승이 15세가 되기 전에 액바지, 신부를 들이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라 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어린 것을 들였건만 쯧쯧 뼈만 남은 핏덩이가 어찌 내 아들의 액을 대신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마뜩잖구나.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초리에 어린 신부가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다가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신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댁의 첩이 낳은 맏아들, 바로 서장자였지요. 내가 오늘부터 내 제수씨로구나. 참으로 앳되고 귀여운 아이가 왔어. 우리 아우가 밤낮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니 내 걱정이 많겠구나. 서장자는 하녀가 들고 있던 쟁반에서 보기 좋게 얼음이 동동 띄워진 차가운 꿀배숙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우가 속에 열이 많아 기침을 하니 첫날 밤 방에 들어가거든 이 시원한 배숙을 먹여보거라. 형인 내가 챙겨주었다 하면 아우도 기뻐할 것이고 내가 살뜰히 먹여주면 서방님께 점수도 크게 딸 터이니라. 아, 예, 아주버님. 고맙습니다. 어린 신부는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 배숙을 받아들었지요. 하지만 신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침병이 깊으신데 속에서 열이 난다 하여 이리 차가운 것을 드시면 당장은 시원해도 금세 기도가 오그라들어 기침을 배로 쏟아내셨지. 하물며 얼음까지 띄운 것은 병자에게 독과 같은 것인데.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를 안채로 가기 전 몰래 부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솥에 불을 지피고 차가운 배숙을 쏟아부은 뒤 부엌 한 구석에 있던 생강 한 조각을 저며 넣고 뭉근하게 끓여냈지요. 찬 기운을 없애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약차로 바꾼 것입니다.
방 안에는 지독하고도 쓴 탕약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고, 두꺼운 이부자리 위에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신랑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다가온 어린 신부가 따끈하게 김이 오르는 찻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목을 좀 축이시지요. 속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랑은 힘겹게 일어나 찻그릇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조금 놀란 눈으로 어린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생강향이 나는 따뜻한 배숙은 내가 끓인 것이냐? 형님이 의뢰 내게 열이 많다며 얼음을 띄운 찬 음료를 주었을 터인데 그것이 아주버님께서 챙겨주신 것이 맞사오나 병자에게 찬 음식은 기침을 도지게 한다고 아버지 병구안을 하며 배웠사옵니다. 하여 제가 생강을 조금 넣고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 혹여 입맛에 맞지 않으신지요? 신랑은 그 지혜롭고 사려 깊은 행동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 덕에 늘 괴롭히던 잔기침도 조금 잦아드는 듯 했지요. 신랑은 가느다란 손을 뻗어 어린 신부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어린 것이 이 몹쓸 집안에 와서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내 부모를 떠나 이 병구안을 하러 오게 된 내 처지가 가엾어 어찌할꼬. 겉보기엔 번듯해도 방금 전 일처럼 속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다. 신랑은 숨을 고르며 어린 신부의 맑은 눈을 깊고 다정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너의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널 지켜주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내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는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어린 신부는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왈칵 겁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팔려온 물건 취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아내로 대접해주는 신랑의 따뜻한 마음에 굳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어린 신부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요. 며느리로 들어왔건만 정실 부인인 시어머니는 아들의 병구안에 지쳐 불공만 들였고 집안일은 오롯이 어린 신부의 몫이었습니다. 그 무렵 사랑채에서는 첩실 조씨 부인과 서장자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로 온 아이가 애되긴 해도 눈썰미가 제법 똘똘한 듯 싶습니다. 조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손끝도 야무지다 하더구나. 허나 이대로 두면 내 아우가 참말로 병을 털고 일어날지 모를 일이지. 당장 흠을 잡아 저것을 쫓아낼 구실을 만들어야겠다. 며칠 뒤 조씨 부인은 어린 신부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대감마님이 애지중지하는 눈부신 흰 비단 도포가 놓여 있었지요. 내일 대감마님께서 궐에 드실 때 입으실 도포이니 구김살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림질을 해 놓거라. 행여 실수라도 한다면 대감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터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예, 작은 어머니. 정성을 다해 다려놓겠습니다. 어린 신부는 조심스레 도포를 안고 다듬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쇳덩이 다리미를 적당히 달구어 정성껏 다림질을 시작했지요. 구김이 잘 펴지도록 물을 뿜어가며 야무지게 소매를 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채 마루에서 조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 서방방 문이 활짝 열려 있더구나. 날이 이리 찬데 어찌 병자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 게야. 당장 이리 와보거라. 깜짝 놀란 어린 신부는 다리미를 화로 옆 받침돌 위에 안전하게 올려두고는 허둥지둥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어머니. 제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오느라 미처. 조씨 부인이 어린 신부를 붙잡고 매섭게 잔소리를 쏟아내는 사이 다듬이 방 뒷문으로 누군가 슬그머니 스며들었지요. 바로 서장자였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받침돌 위에 얌전히 있던 뜨거운 다리미를 들어 새하얀 비단 도포 소매 위에 턱하니 올려두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잔소리를 다 듣고 방으로 돌아온 어린 신부는 그만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도포가, 대감마님의 도포가. 뜨거운 숯불 다리미에 짓눌린 소매 한가운데는 이미 시꺼멓게 타들어 가 커다란 구멍이 나고 말았지요.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검게 탄 도포를 보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허,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도포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내가 아직 이 집안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딴청 피울 때부터 알아봤다. 당장 저 아이를 뒷마당 곳간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감마님께 고하여 엄히 죄를 물을 것이다. 어린 신부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었으나 심증만 있을 뿐 항변할 방도가 없었지요. 병든 남편은 약 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었기에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곳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어린 신부는 무릎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어머니, 서방님을 지켜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대로 쫓겨나면 우리 아버지 약값도 서방님 병구안도 끝이어요. 그때 곳간 문틈으로 늙은 행랑아범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어린 신부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씨 고운 노인이었지요. 애기씨, 울지 마셔요. 이 늙은이가 숭늉이라도 한 사발 가져왔구먼요. 아범, 흐흐, 아범. 제발 부탁이 있어요. 벌을 받더라도 제가 지은 죄는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으니 그 타버린 도포와 제 처소에 있는 바느질 고리 좀 몰래 가져다 주셔요. 네. 행랑아범은 조씨 부인의 눈을 피해 시꺼멓게 탄 도포와 바느질 고리를 곳간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린 신부는 바느질 고리를 열었지요. 그 안에는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쥐어주신 고운 붉은 명주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신부는 가위를 들어 시꺼멓게 탄 구멍 가장자리를 과감하게 도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검게 그을린 자국을 따라 검은 실로 굵은 매화나무 가지를 수놓기 시작했지요. 탄 자국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휘어진 고목의 가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가 주신 붉은 명주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빈 곳에 붉은 매화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바느질을 마친 도포의 소매는 타버린 흉터 대신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눈부신 홍매화 한 가지가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감마님이 노발대발하며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맹랑한 것이 내 도포를 태워 먹었단 말이냐. 당장 그 도포를 가져와 보거라. 조씨 부인은 혀를 차며 하인들을 시켜 도포를 대령하게 했습니다. 대감 며느리로 들어온 어린 것이 한눈을 팔다 이리 귀한 비단을 망쳐놓았사옵니다. 당장 내쫓으시지요. 대감마님은 화를 꾹 누르며 도포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매 끝을 본 대감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것은. 조씨 부인은 흉측한 구멍을 기대하며 다가갔다가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시꺼먼 구멍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당대 최고의 화백이
비단 위에 매화도를 그려 넣은 듯 기품 넘치는 홍매화가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감마님은 도포의 소매를 쓰다듬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허허, 흠집을 가리려 한 솜씨가 이토록 절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검게 탄 자국을 굵은 매화 가지로 살려내고 붉은 실로 꽃을 피워내다니 오만 불손한 양반네들의 옷보다 훨씬 기품이 넘치는구나. 참으로 지혜롭고 솜씨 좋은 며느리로다. 대감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곳간에 갇힌 어린 신부를 당장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분통이 터졌지만 대감마님의 칭찬 앞에서는 차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어린 신부는 어머니가 물려준 제주와 붉은 명주실 덕분에 무사히 첫 번째 쫓겨날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도포 사건으로 크게 낭패를 본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기는커녕 대감마님의 총애만 받게 만들었으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지요. 사랑채에 마주 앉은 모자는 더욱 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맹랑한 계집애를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조씨 부인은 차가운 눈을 번뜩이며 혀를 찼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장맛부터 변한다 하였다. 간밤에 내가 몰래 장독대에 가서 100년 묵은 씨간장 독에 소태나무 껍질과 익모초를 달여 만든 쓴물을 쏟아붓고 오너라. 양반가에서 장맛이 썩어 문드러지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 여길 터이니 대감께서도 저 요물을 당장 내쫓으실게야. 그날 밤 서장자는 하인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장독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귀한 씨간장 독을 열어 미리 준비한 식검은 쓴 즙을 한가득 쏟아붓고는 도망쳤지요. 다음 날 아침 밥상에 올라온 미역국을 한 숟갈 뜬 대감마님은 상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우외, 이 국맛이 어찌 이리 쓰단 말이냐. 당장 찬모를 불러오라. 찬모가 덜덜 떨며 대령하자 조씨 부인이 짐짓 놀란 척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감, 찬모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제가 방금 장독대를 확인해 보니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씨간장이 새까맣게 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사옵니다. 아이고, 예로부터 집에 부정이 타면 장맛부터 변한다 하였거늘. 저 어린 것이 며느리로 들어오더니 필시 우리 집안에 큰 우환을 몰고 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대감마님은 크게 탄식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장맛이 변하는 것은 가문이 쇠락할 흉조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런 흉조가 있다니 아무리 액바지라지만 도리어 액을 몰고 오다니 당장 저 불길한 아이를 내쫓아라. 어린 신부는 마당 한 구석에 꿇어앉아 억울함에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신랑이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와 아버님, 제발 참으시옵소서 하며 어찌어찌 말려보려 했지만 대감마님의 화를 누르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어린 신부가 작은 보찜을 싸서 눈물 지으며 대문 밖으로 쫓겨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이 참으로 마르구나. 지나가는 길손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내어줄 수 있겠느냐? 누더기를 걸친 늙은 스님 한 분이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린 신부는 쫓겨나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얼른 우물가로 달려가 바가지에 시원한 물을 떠다 노승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올렸지요. 물을 시원하게 들이켠 노승은 어린 신부의 앳되고 눈물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너로구나.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액을 대신 짊어지러 온 그 맑은 기운의 아이로구나.
스님께서 저를 어찌 아시옵니까? 내 며칠 전 내 신랑의 애군을 막으려 널 들이라 일러준 노승이니라. 내 억울함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노승은 품속에서 참순 몇 덩이와 붉은 대추, 그리고 감초 가지를 꺼내어 어린 신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집에 요망한 것들이 간계를 부려 장맛이 상했거든. 당장 이것을 써보거라. 참숯을 시뻘겋게 달구어 독 안에 넣고 장을 이 대추와 감초를 보자기에 넣고 같이 끓이면 삿된 기운이 물러가고 장맛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서 들어가 보거라. 어린 신부는 노승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대문 안으로 다시 달려가 대감마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대감마님, 제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도 장맛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영영 떠나겠사옵니다. 대감마님은 신부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린 신부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참숯을 시뻘겋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쓴 냄새가 진동하는 간장독에 숯을 치익 소리가 나게 집어넣고 대추와 감초를 보자기에 넣고 끓이며 밤새 치성을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 장독대로 모여들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반신반의하며 간장독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쓴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달큰하고 깊은 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마님이 숟가락으로 간장을 떠서 맛을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럴 수가 있느냐. 쓴맛과 악취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감칠맛이 나는 천하일미가 되었구나.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요. 대감마님은 어린 신부를 크게 칭찬하며 다독였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이 집안의 복덩이를 내쫓을 뻔하였구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환을 물리쳤느니라.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다.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든 신랑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던 첩실과 서장자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사건이 무사히 넘어가고 집안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지요. 어린 신부는 낮에는 고된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병든 신랑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신부의 정성 어린 간호 덕에 낮에는 제법 혈색이 돌고 농담도 건넬 만큼 기운을 차리던 신랑이 밤이 되어 달려온 탕약만 마시고 나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새빨간 피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쿨럭쿨럭. 헉.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피를 토하시다니요. 어찌 낮에는 일이 좋으셨다가 약만 드시면 더 아르시는 것입니까? 어린 신부는 하얀 수건으로 신랑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신랑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부의 작은 손을 힘겹게 쥐었지요. 울지 말거라. 내 병이 깊어 그런 것이니 내 탓이 아니야. 쿨럭.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기에 병구안이라면 이골이 난 어린 신부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보통 병자의 증세가 아니었지요. 특히 사랑채 하녀가 끓여내오는 그 새까만 탕약에서는 묘하게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의원 어르신이 지어주신 약재는 분명 맑고 쌉싸름한 향이 나는 것들이었는데 어찌 첩실어른 쪽에서 달려오는
탕약에서는 이리 역한 냄새가 난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어린 신부는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은밀히 탕약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신랑이 골아 떨어진 틈을 타 신부는 빈 요강을 비우러 가는 척하며 방문을 나섰지요.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조씨 부인의 신복인 늙은 찬모가 꾸벅꾸벅 졸며 탕약을 다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쓱 나타나더니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로 서장자였습니다. 서장자는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품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 다려지고 있는 탕약솥 안에 정체 모를 허연 가루를 탁탁 털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쯧쯧, 독한 놈. 이 지독한 부자 가루를 그리 처먹고도 아직 숨이 붙어 있다니. 이번엔 양을 2배로 늘렸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는 틀렸을 게다. 서장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탕약솥을 한 번 휘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훌쩍 사라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신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했지요. 아, 서방님의 병이 깊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서방님을 죽이려 매일같이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구나. 어찌 가족의 탈을 쓰고 저리 무서운 짓을 한단 말인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신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봐야 물증이 없으니 도리어 오해를 받고 쫓겨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탕약이 다 다려지자 하녀가 쟁반에 약사발을 받쳐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기씨, 도련님 약 다려왔구먼요. 어서 식기 전에 먹이셔요. 하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어린 신부는 서방님을 깨우는 대신 그 독약이 든 사발을 들고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난초 화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꺼먼 탕약을 화분 흙 속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푸르고 싱싱하던 난초 잎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며 바싹 말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으로 확인한 어린 신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신부는 조씨 부인 쪽에서 다려오는 탕약은 모두 몰래 화분이나 뒷마당,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대신 새벽동이 트기 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남몰래 향했지요. 친정아버지를 간호하며 귀동량으로 배워둔 해독 약초, 감초와 잔대, 그리고 기력을 보충해 줄 칡뿌리 등을 맨손으로 흙을 파가며 정성껏 캐 모았습니다. 13살 작은 손은 가시에 찔리고 돌에 긁혀 엉망이 되었지만 신부는 아픈 줄도 몰랐지요. 밤이 깊어 하인들이 모두 잠들면 신부는 방 안화로에 작은 약탕기를 올려놓고 직접 캔 약초를 다렸습니다. 서방님, 일어나 보셔요. 이 맑은 약을 좀 드셔야 합니다. 잠에서 깬 신랑은 맑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새로운 약사발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은 늘 먹던 탕약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찌 내 손이 온통 생채기 투성인 게야. 어린 신부는 조심스레 신랑의 귓가에 다가가 그동안 목격한 끔찍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으셔요. 그동안 드시던 약에는 아주버님께서 몰래 넣은 맹독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약을 부은 화분이 하루 만에 까맣게 타 죽는 것도 확인하였지요. 이 약은 제가 뒷산에서 몰래 캐온 해독초와 보양약초이니 저를 믿고 드셔보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신랑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과 작은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 매일 독을 먹여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신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나 혼자였다면 꼼짝없이 독을 먹고 원통하게 죽어갔을 터인데. 신랑은 상처투성이가 된 어린 신부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이 작고 여린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험한 집구석에서 나를 살리려 내 손이 이리 상하도록 밤낮으로 뛰어다녔다니.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은혜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첫날 밤 서방님께서 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다려준 따뜻한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이 섞이지 않은 맑은 약초 물이 몸속으로 퍼지자 짓누르던 가슴의 통증도 한결 가라앉는 듯 했지요. 신랑은 신부의 손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으며 맹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 정성을 보아서라도 반드시 털고 일어나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널 이 집안의 어엿한 안주인으로 만들어 주마. 두 사람의 손은 밤이 깊도록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장자의 독약이 끊기고 신부의 해독초가 들어가자 신랑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척 달피를 묻힌 수건을 방구석에 던져두며 두 사람은 호시탐탐 반격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신부의 지극정성과 해독 약초 덕분에 병든 신랑의 몸속에 쌓여있던 도끼는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기침도 멎어 밤에는 제법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린 신부가 달피를 얻어다 수건에 묻혀 방구석에 던져두면 첩실인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그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신랑의 숨이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장자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쥐새끼 같은 놈의 목숨줄이 어찌 저리도 깁니까? 분명 피를 토하며 죽어간다 들었는데 매일같이 독을 먹이고도 아직 숨이 붙어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조씨 부인 역시 입술을 깨물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필시 저 맹랑한 며느리 년이 뭔가 수를 쓰는 게 분명하다. 안 되겠다. 오늘 밤엔 내가 직접 부자독초의 양을 3배로 늘려 탕약을 다리거라. 내 오늘 밤 기필코 저놈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서장자는 온갖 독한 약초를 지식여 시꺼멓고 걸쭉한 탕약을 직접 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씨 부인과 함께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이 누워있는 안채로 향했지요. 아우야, 형이 왔다. 며칠째 차도가 없으니 내 마음이 아파 직접 약을 다려왔느니라. 어서 일어나 이 약을 마시거라. 어린 신부는 잔뜩 겁에 질린 척 방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고 신랑은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척했습니다. 서장자가 시꺼먼 탕약 사발을 신랑의 입가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지요. 멈추어라.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뒷짐을 진 대감마님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조씨 부인과 서장자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엎드렸지요. 대감마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대감마님은 서장자의 손에 들린 탕약 사발을 빼앗아 들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하나뿐인 적자가 매일같이 이리 귀하고 비싼 탕약을 먹고도 어찌 병이 더 깊어지기만 한단 말이냐. 도대체 의원이 약을 어찌 짓기에 피를 토한단 말인가. 내 아들이 먹는 약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직접 맛을 보아야겠다. 그러고는 대감마님이 그 시꺼먼 탕약 사발을 당신의 입가로 훅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장자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만 할 뿐 차마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독을 탔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가 독약을 마시게 생겼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금수만도 못한 탐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비록 정실의 자리를 탐내어 악행을 저질렀으나 오랜 세월 모셔온 지아비인 대감마님까지 해할 만큼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것은 아니었지요. 대감마님의 입술에 독약이 닿으려는 찰나 조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대감마님의 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안 되옵니다. 대감마님. 제발 그것만은.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방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혀 깨지며 시꺼먼 탕약이 장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엎질러진 탕약은 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누렇게 장판을 태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맹독이 틀림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덜덜 떨며 오열했고 서장자는 하얗게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엎드린 모자를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그래, 결국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대감. 그것이 아니오라. 대감마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다물라. 내년들이 내 눈을 속이고 내 아들을 독살하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며칠 전 내 며느리가 남몰래 썩어 문드러진 난초 화분과 독이 든 약 찌꺼기를 내게 가져와 눈물로 고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신부는 신랑을 살려낸 뒤 몰래 대감마님을 찾아가 탕약을 부어 죽은 난초와 약 찌꺼기를 보여주며 모든 진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늘 밤 이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직접 방으로 들이닥쳐 독약을 마시는 척 연기를 하신 것이지요. 대감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서장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이놈, 명색이 피를 나눈 형제건을 아비가 독약을 마시려는데도 내 살궁리만 하며 입을 닫고 있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당장 너희 둘을 관하로 끌고 가 사약을 받게 할 것이다. 아이고 아버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어머님, 제발 아버님께 빌어보셔요. 서장자는 대감마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조씨 부인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엉엉 울었지요. 대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천벌 받을 짓을 하였사옵니다. 부디 저만 죽여주시고 제 아들놈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대감마님은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길게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내본 뒤 너희를 관아에 넘겨 능지처참을 당하게 하려 하였으나 방금 전 조씨 내가 내 팔을 쳐서 약사발을 엎는 것을 보았다. 내게도 아주 일말의 양심과 지아비를 향한 정이 남아있음은 확인하였으니 내 가문의 수치를 밖으로 내돌려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겠다.
아, 대감마님, 만극하옵니다. 만극하옵니다. 허나, 죄를 지었으니 죄값은 치러야 할 터. 오늘부로 너희 모자는 이 집안의 안주인과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을 것이다. 어떤 벌을 내릴지는 병석에서 일어난 내 아들과 나를 깨우쳐준 저 지혜로운 며느리의 뜻에 따를 것이니라. 그 순간 죽어가는 줄만 알았던 병든 신랑이 이불을 걷어차고 꼿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핏기 없던 창백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두 눈에 총기가 가득한 늠름한 주인이 그곳에 서 있었지요. 신랑은 곁에서 눈물을 훔치는 어린 신부의 손을 굳게 잡고 벌벌 떠는 서장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첩실 조씨 부인과 서장자를 내려다보며 병석에서 일어난 늠름한 신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들이 제 목숨을 노린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아버님 말씀대로 가문에 피바람을 일으켜 관아에 넘기는 것은 가문에 더 큰 누가 될 것이옵니다. 또한 이 아이가 밤낮으로 제 곁을 지키며 살려낸 제 목숨인데 복수심에 피를 묻혀 이 아이의 맑은 공덕을 흐리고 싶지 않사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대견해 하셨지요. 오냐, 내 너의 뜻에 따르겠다 하였으니 어찌 벌을 내릴 터이냐? 신랑은 서장자를 차갑게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 형님이라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비단옷을 입고 고량진미를 먹으며 오만방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은덕이자 이 집안 하인들의 피땀 덕분이었소. 허나 당신은 그 은혜를 독약으로 갚으려 했지. 오늘부로 당신의 비단옷을 벗기고 이 집안에서 가장 천한 머슴으로 강등시킬 것이오. 머슴이라니.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날 멀리 내쫓아다오. 내가 어찌 이 집안에서 종놈 노릇을 한단 말이냐. 시끄럽소. 멀리 쫓겨나 편히 살궁리를 하단 바랄 생각일랑 마시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것이오. 작은 어머니 또한 오늘부로 안채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뒷마당 하녀 처소로 가산더미 같은 빨래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으로 화려했던 사랑채와 안방에서 쫓겨난 두 모자는 거친 무명옷에 집신을 신고 가장 허름한 행랑채 구석방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대감댁에는 유례없는 광경이 벌어졌지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서장자가 지푸라기가 섞인 낡은 집신을 짊며 어깨에는 커다란 똥지게를 지고 밭으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어깨 다 부서지네. 이 지독한 냄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거운 똥지게가 출렁일 때마다 오물이 거친 무명옷 위로 튀었습니다. 하인들은 쌤통이라는 듯 멀리서 키득키득 웃었지요. 어이구, 우리 큰 도련님. 아니지, 이제 똥지게꾼이지. 밭에 거름 골고루 안 뿌리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는 줄 아슈. 평소 하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서장자였기에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장자는 분함과 수치심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발을 내딛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똥거름 밭에 철퍼덕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우왕,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단 말이냐. 차라리 죽여라, 죽여. 서장자는 밭고랑에 주저앉아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눈물 콧물을 쏙 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의 앞에 소박한 바구니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이 그리도 모함하고 쫓아내려 했던 앳된 재수 씨, 바로 어린 신부였습니다. 서장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가 날 비웃으러 온 것이냐?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내년이 내 꼴을 보니 아주 속이 시원하겠구나. 하지만 어린 신부의 얼굴에는 비웃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차분한 눈빛으로 서장자를 바라보며 바구니 안에서 보리 주먹밥 2덩이와 시원한 우물물이 담긴 사발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아주버님, 아니, 이제 머슴이 되셨으나 제게는 여전히 서방님의 핏줄이십니다. 바칠이 처음이라 고되실 터인데 어서 이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시지요. 네, 내가 어찌 내게 밥을 준단 말이냐? 내가 널 모함하고 내 서방을 독살하려 했는데. 어린 신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아주버님께 똥지게를 지게 하신 것은 아주버님을 괴롭히고 모욕 주기 위함이 아니옵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땀을 흘려 흙을 일구고 그 정직한 땀방울로 얻은 밥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려 하심이지요. 어린 신부는 바구니 곁에 깨끗한 수건 하나를 덧대어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해치려 했던 그 시커먼 죄업을 정직한 노동의 땀방울로 말끔히 씻어내시길 바라는 서방님의 깊은 뜻입니다. 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이 밥알처럼 다시 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서 드시고 기운 내셔요. 어린 신부가 몸을 돌려 종종걸음으로 멀어지자 서장자는 흙 묻은 2손으로 보리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거칠고 퍽퍽한 주먹밥이 어찌나 달고 고소한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 크크,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그리 모진 짓을 했는데도 내 동생과 이 어린 재수 씨는 내게 갱생의 기회를 주려고 이리도 깊은 뜻을 품었단 말인가. 서장자는 똥걸음, 냄새가 진동하는 밭고랑 한가운데서 주먹밥을 씹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과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진실한 참회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뒷마당 하녀 처소에서는 조씨 부인이 손등이 부르트도록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했고, 서장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진심으로 지난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안색이 참으로 밝아지셨사옵니다. 허허, 다 우리 복덩이 꼬마 신부 덕분이 아니겠느냐. 내가 밤낮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캐다 먹인 그 약초 덕에 내 몸에 호랑이, 기운이 솟는 듯하구나.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어린 신부를 그야말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아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은 신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난생 처음 왁자지껄한 저작거리 구경을 나섰지요. 액바지로 몰래 뒷문으로 들어오느라 고운 홀례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신부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어디 보자. 이 비단이 참으로 곱구나. 주모, 여기 이 붉고 화사한 비단으로 우리 각시 옷을 한 벌 지어주시오. 아, 이 차 많은 비녀도 하나 주시고 저기 저 달콤한 엿도 한 봉지 싸주시오. 서방님, 제게는 이미 입을 옷이 많은데 어찌 이리 비싼 것을 자꾸 사주십니까? 쯧쯧, 내 목숨을 살린 은인에게 천하의 금은 보화를 다 안겨준들 아깝겠느냐. 넌 그저 내 마음이니 기쁘게 받아다오. 새 옷을 입고 수줍게 웃는 어린 신부의 모습에 남편은 눈을 떼지 못했지요.
밤이 되면 남편은 사랑방에 신부를 앉혀놓고 다정하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그래, 참으로 똘똘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붓은 이리 쥐는 것이다. 남편이 신부의 등 뒤로 다가가 작은 손을 포개어 쥐고 글씨를 써 내려갈 때면 어린 신부의 뺨은 예전 그 도포에 수놓았던 홍매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인지 하녀인지 모르게 굳은 일만 하던 신부의 일상에도 비로소 진짜 신혼다운 달콤함이 찾아온 것이지요. 시어머니와 대감마님의 사랑도 유별났습니다. 예전에는 액바지라며 마뜩잖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만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하셨지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진작 황천객이 되었을 터인데. 이 귀한 잉어 고운 물 좀 쭉 들이켜 보거라. 아직도 이리 말라서야 쓰겠니. 살 좀 쪄야지. 엄하기만 하던 대감마님 역시 궐에 다녀오실 때면 헛기침을 큼큼 하시며 품속에서 곶감이나 귀한 단과를 잔뜩 꺼내 며느리의 치맛자락에 슬쩍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빵긋빵긋 웃으니 집안에 아주 볕이 드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와 어린 신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내 오늘 참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왔소. 밖을 한번 내다보시구려. 신부가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놀랍게도 친정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내 새끼, 우리 예쁜 딸아. 모녀는 부둥켜 안고 엉엉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내 목숨을 구하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닐 때 내 어찌 장인어른의 병환을 잊고 있었겠소. 내 건강을 찾자마자 한양에서 제일 용한 의원을 부르고 귀한 산삼을 지어 처갓집으로 내려보냈었소이다. 며칠 전 장인어른의 병환이 씻은 듯 나아 후를 털고 일어나셨다 하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 장모님을 모셔온 것이요. 서방님. 아, 서방님. 어린 신부는 남편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비의 약간 몇 푼에 팔려 오듯 시집왔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봄눈 녹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남편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첫날 밤에 내 약조하지 않았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이제 당신의 눈에서 슬픈 눈물이 흐르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오. 한편 마당 한 구석에서 똥지개를 지고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던 서장자는 소매로 눈물을 찔끔 흘리며 코를 팽풀었지요. 참으로 훌륭한 아우와 제수씨로다. 내 어찌 저런 천사 같은 아이를 쫓아내려 했단 말인가. 나도 질 수 없지. 밭에 거름이나 더 팍팍 뿌려야겠다. 이랴. 대감댁에는 더 이상 음모도 서러운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웃음소리만이 으리으리한 기와 담장 너머로 끊임없이 흘러넘쳤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대감댁 마당에 붉은 매화가 5번이나 피고 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3살의 작고 여리던 액바지 꼬마 신부는 어느새 18살의 눈부시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지요.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 씀씀이가 바다처럼 넓어 집안 하인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어엿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었지요. 독 기운을 씻어내고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남편은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더니 마침내 그해 봄 열린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장원급제요. 우리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셨구먼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눈부신 붉은 관복을 입은 남편이 백마를 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그야말로 잔칫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감마님과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걸음지게를 내려놓고 거친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다가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사람, 바로 개과천선한 서장자였지요. 그는 늠름한 관복을 입은 동생 앞에 넙죽 엎드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우야, 아니, 훌륭하신 날이 참으로 장하십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형이 지은 죗값을 어찌 다 갚을지. 재수씨, 참으로 고맙습니다. 두 분의 깊은 자비 덕분에 저도 이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흙의 정직함을 아는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되었사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엌에서 잔치 음식을 돕던 조씨 부인 역시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소리 없이 훔치고 있었지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서장자의 거친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고요한 달밤이 찾아오자 남편은 18살이 된 아내의 손을 가만히 이끌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아내가 대감마님의 타버린 도포에 수놓았던 바로 그 꽃처럼 붉고 아름다운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달빛 아래 붉은 매화꽃이 꽃빛처럼 흩날리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정하게 마주보며 품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부인, 아니, 나의 목숨이자 유일한 정인이여. 남편은 옷가락지를 든 채 아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가의 사내가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남편의 두 눈에는 오직 아내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5년 전 그 춥던 가을밤, 당신은 붉은 가마는커녕 식구들의 축복 하나 없이 찬 바람을 맞으며 뒷문으로 쫓기듯 이 집에 들어왔었지. 나의 애군을 대신 받으러 온 그 애되고 겁먹었던 꼬마 소녀가 이리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내 곁에 서 있구려. 서방님, 아내의 맑은 눈망울에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손을 들어 조심스레 옷가락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약조하지 않았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허나 돌아보면 나를 지키고 이 집안을 구한 것은 모두 당신의 그 따뜻하고 붉은 명주실 같은 마음씨였소. 이제 액바지 신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이 가문의 어엿한 정실부인으로서 나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주시겠소. 서방님.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약간 몇 푼에 팔려왔던 서름, 남편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홀로 삼켰던 두려움이 남편의 따뜻한 품속에서 봄눈 녹듯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며칠 뒤 온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크고 화려한 진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어릴 적 입어보지 못했던 눈부신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18배 신부가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대문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병을 완전히 떨치고 일어나 환하게 웃고 계신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부를 맞이했지요. 개과천선한 서장자가 가장 앞장서서 함진아비 노릇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하인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난과 애군을 짊어지고 시집왔으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삭바느질 솜씨와 붉은 명주실처럼 따뜻한 지혜로 모진 시련을 이겨낸 어린 신부. 그녀는 늠름하고 다정한 남편의 사랑을 평생토록 듬뿍 받으며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하며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